학생들 수능하고 내신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드린 거 좀 이따가 질문 드릴 텐데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죠.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중학교 때 성적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고 처음 내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압도적으로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저희는 일단 학생들이 중학교 때 성적이 어땠느냐 참고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희망은 여기. 네. 근데 현실은 여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중학교의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가 국어에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3, 4등급이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절반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과정의 공부는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ABC로 나누기는 하는데 절대평가의 이제 성향이 강해서 어떤 점수만 넘어가면 그냥 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을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정원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 이제 이 지역의 자사고인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300명이 넘고요. 반대로 압구정고의 경우에는 150명 정도. 그래서 학생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등급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2학년의 이과반이 한 반인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반에서 1등을 해야 1등급인 거죠. 등급은 아무래도 학생의 숫자가 많으면 보다 이제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또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쟁하는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느냐.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면 학원에서 학생들의 경우 학교의 내신 성적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옵니다. 아무래도 강남 지역은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그다음에 경쟁이 심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내신이 뭐 3등급 정도 돼도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죠.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를 곧잘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거 이게 어머님들께 이거 잠깐만 하나. 네. 자 이제 마지막 국어 시험 언제 보셨죠? 까마득하시죠? 아마 20세기가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어머님 이거 잠깐만 하나만 받아가시죠. 네. 가볍게 긴장하시고요. 지금 나눠드린 거에 처음 보시면 선택지가 4개고요. 그 문제를 풀라고 나눠드린 건 아닙니다. 그 개별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이 4개의 선택지 중에 고등학교 국어시험 문제가 아닌 건 뭘까요? 4번이요? 왜 금방 감이 오죠?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4번 문제가 굉장히 지문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기도 없고 그 4번 문제는 중학교 3학년 여기 근처에 신사중학교 3학년 국어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중3 문제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다른 3개의 문제에 비하면 일단 압도적으로 길이가 짧고요. 그리고 이 1, 2, 3번 문제는 지금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그 학교의 중간고사 내신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쉬웠겠지만 두 번째 문제 똑같습니다. 물어보는 말씀은 두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국어시험 문제가 아닌 건 뭘까요? 두 번째 문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고등학교 국어시험 문제가 아닌 거. 두 번째 문제입니다. 1번일까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 국어시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말씀이시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수능시험 문제입니다. 오히려 1번 문제가 더 어려워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중세국어 문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번 문제는 2016년 수능시험 문제인데 정답률 30%짜리 문제입니다. 수험생 10명 중에 7명이 틀린 문제. 국어에서 지금까지 2005년 이후로 국어시험 문제, 수능시험 문제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문제는 27%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수험생들한테. 사실은 오지선다 문제이기 때문에 찍는 학생들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은 이 문제 하나에 숨이 막히는 거죠. 근데 방금 보셨겠지만 1학년 국어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한 내용은 여기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의 기본적 개념만 설명을 학교에서는 해줬고 그 다음에 보기에 예를 주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법 문제인데 문법은 예전에는 사실 암기 위주였습니다. 암기를 잘하면 빈칸 넣기 정도의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문법 문제도 이런 식으로 응용하고 추론하는 문제들로 출제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문제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이렇게 가려놨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면 시조 문제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그 밑에 있는 선택지들이 보면 시 문학처럼 보이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아이유 노래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방탄소년. 아까 오전에 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던데 세 번째는 박효신, 네 번째는 정승환, 다섯 번째는 헤이즈. 저도 이 시험지 보고 이게 되게 낯선 시다 싶었는데 노래 가사더라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국어시험 잘 보려면 이제 노래 가사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선택지들을 넣는 건 여기 중학교 시험 문제처럼 다른 시에 나오는 표현들을 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 교과의 학습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떤 낯선 작품을 보더라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머님 이거 하나만. 네. 내신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어렵게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내신은 수능 적응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국어시험 문제는 수능 문제 유형하고 거의 똑같이 됩니다. 아주 문제가 그냥 답에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 수능 문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능 문제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그냥 수능 공부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때가 되면 저희 학원의 경우에 평소에는 수능 수업을 하다가 내신 때가 되면 이제 내신 체제로 전환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수능 공부를 처음부터 안 해왔던 학생들의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아까처럼 외부 지문이 나온다거나 문제 유형이 수능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면 굉장히 어렵죠. 특히 최근에 나오는 자습서들의 경우나 평가 문제집들의 경우는 학교 시험 문제보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대부분 혼자서 공부해서 자습서 문제를 풀거나 평가 문제집 문제를 풀면 학교 시험에 대비가 됐었는데 지금은 중학교 수준 단계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이 통하는 정도는 그때까지입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 일단 저희들도 학생들한테 문제를 줄 때 기본적으로 학교 기출 문제 그리고 수능하고 고2 모의고사 문제들을 관련되는 걸로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정도는 풀어야 학교 시험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과서 밖에서 외부 지문들을 많이 출제합니다. 교과서의 작품이 하나면 외부 지문은 일단
2개 정도는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법 문제 보셨겠지만 암기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내죠. 반짝 시험 대비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학원에 가끔 이제 1학년 2학기쯤 되면 내신 시험을 시작하는 시기에 학원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그래서 물어보면 국어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내신 때에 대해서 내신 수업만 듣고 시험을 보겠다라고 해서 오시는데 솔직히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기왕에 학원을 보내실 생각이셨다면 수능 문제로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보내셨으면 학생들이 시험 대비하기가 훨씬 쉽죠. 저희들이 몇 달 동안 혹은 1년 이상씩 가르쳐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문제는 거의 안 틀립니다. 그런데 혼자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걸 누군가 옆에서 코치해주기 힘들죠. 학교에서도 사실 그건 안 해줍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실하게 수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교과서 내용, 선생님이 준 프린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근데 정작 시험에서 외부 지문이 나오게 되면 아이들은 일단 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 나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과외 이런 게 되는데 내신 때에 대해서 4주나 5주 공부해서 몇 달 이상씩을 훈련해온 친구들을 이기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여기 문제 잠깐 보시면 어떤 게 수능 문제일까요? 이게 하나는 똑같은 작품입니다. 송미인곡 아시죠? 네, 고등학교 때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둘 다 송미인곡 작품이거든요. 근데 여기 왼쪽 문제는 수능 문제이고요. 오른쪽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문제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여기 보기 내용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전문적으로 국어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문학 전공하는 사람들의 논문 내용이거든요. 그 보기를 이렇게 주고 그 보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한 내용 중에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식으로. 이게 고3 학생들이 푸는 문제인데 고1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요구하고요. 특징적으로 어려운 문제만 탁 뽑아가지고 지금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문제들입니다. 교과서 작품이 하나 정도라고 기본이라고 하면 교과서 외부 지문은 2개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주변 학교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제가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는 올해 그 중간고사 때 교과서 안에 문학 작품이 2개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프린트로 교과서 밖에 작품을 나간 게 5개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에서는 외부 지문이 3개 나왔습니다. 그 외부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도 어느 학원에서 외부 지문을 잘 적중하느냐 그걸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거기에 좀 실패해서 학생들을 좀 잃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오는 걸 다 맞히지는 못해도 매 시험마다 하나 이상씩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약간의 소문이 돕니다. 저 학원에 갔더니 시험 전에 뭘 찍어줬는데 그게 나왔대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운칠기삼입니다. 저희도 이 주제, 이 작가, 그 다음에 이 시대적 상황하고 관련돼서 이런 게 나오겠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시험 전에 몇 작품만 추려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 주변에 어떤 학원처럼 뭐 100개 이상의 작품을 쫙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나중에서 봐봐 학원에서 맞췄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별 소용이 없는 거고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낯선 외부 지문이 나오게 되면 문학의 경우에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을 자세하게 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더 많은 학습 부담만 주는 거고요. 작품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잘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고일 과정의 문학 수업의 경우에는
낯설고 그 다음에 어려운 외부 지문들을 이해하는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여드렸던 문법 문제이고요. 문법 문제도 암기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우선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모든 공부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학생들의 공부는 이런 식으로 나선 형태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과목의 실력이 정말 확 늘어가는 학생은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실력이 쌓여가는데 대신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분명히 침체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유지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고요. 특히 국어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한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의 성적이 잘 나온 후에는 학원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성적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1년에 3번 봤는데 모의고사도 원하는 만큼 나왔고 근데 이제 우리 애의 발목을 수학이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겨울방학 때 뭐 윈터스쿨에 보내야겠어요. 아니면은 수학학원 중에 이렇게 기숙학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중적으로 방학 때 수학을 해서 수학을 좀 잡아야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사실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라고 해도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놓고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그래도 나중에 방학 끝나면 꼭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경우는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근데 그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했던 것들이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서 자기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중단하게 되면 점점 이제 까먹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공부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빼고 혼자 문제집을 풀어나가다 보면 정체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2학년의 경우에는 3월, 9월, 11월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3월 모의고사는 일단 1학년 때 잘했던 친구들도 잘 봅니다. 근데 9월 모의고사에 가면 죄송합니다. 9월 모의고사에 가면 성적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학년 9월, 11월 모의고사는 3학년 모의고사 수준으로 난이도를 높여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공부는 기본적인 것만 혼자서 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져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차 해서 학원으로 컴백하면 좋은데 미루다가 나중에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오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 쥐어뜯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근데 겨울방학도 지나고 고3 돼서 3월 모의고사 봅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에 훅 꺼진 다음에 오면 사실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국어는 성적이 천천히 오르는 과목이고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기는 하는데 천천히 내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만 올리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고3 때는 누구나 다 공부를 합니다. 정말 아예 입시를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아니면 일단은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하죠. 그래서 성적들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등수가, 그 다음에 등급이 모두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성적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성적을 회복하겠다라고 공부를 해도 성적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치죠. 그리고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제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재수생들이 같이 합류를 합니다. 3월, 4월 서울시 교육청이나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재수생들은 못 보거든요. 그리고 성적의 경우에 재학생들만 나와서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선생님 저 잘 본 것 같아요. 몇 개 틀렸는데 뭐 몇 점이에요. 야, 침착해야 해. 그럼 나중에 성적표 받아보면 등급이 생각보다 좋지 않죠. 왜냐하면 재수생들의 경우에는 중위권 이하의 경우에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허수나 마찬가지고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근데 공부에 좀 신경을 쓰고 노심초사하는 친구들이 중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으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죠. 재수생들이 합류하게 되면. 근데 그 후에 이제 또 그래도 노력을 계속 하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고비가 오는 게 8월 달이거든요. 7, 8월에 더워지면 아무리 공부하겠다라고 학생이 마음을 먹어도 몸이 지치기 때문에 이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죠. 아이들이 좀비처럼 다녀요, 이렇게. 그늘로만 다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름에. 그게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힘들어서 공부를 해도 성적도 안 오르고 의욕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8월 지난 다음에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위치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가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국어라고 하는 과목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사실 수능에 있어서만큼은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잘 다져놓으면 3학년 때 가서 학생들이 한결 좀 쉽게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제 이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틀림없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정체기가 있을 겁니다. 등급을 올려놓고. 그럴 수밖에 없죠.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제껴야 될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 등급을 올라가는 게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 올라갈 때는 구간의 점수가 10점에서 8점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갈 때는 점수 차이가 4.5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두 문제를 더 맞고 덜 맞고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갔다 혹은 아주 빨리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게 수능까지 직진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직진하는 방법은 학생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국어 공부의 경우에 다른 과목하고 마찬가지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나중에라도 그런 일이 생기시면 아이들의 공부 계획을 한 번만 이렇게 좀 살펴주십시오. 국어 공부를 하루에 얼만큼 하는지.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제가 올해로 이제 내년이면 20년 차인데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국어 공부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할 필요도 없고요. 이틀하고 하루 쉬고 3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학생들이 그걸 못해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공부는 비문학인데 제발 비문학 지문 하루에 2개씩만 풀어라. 근데 그거 지키는 학생들이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근데 그거 하라고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가지고 오죠. 질문하라고. 질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점점점 줄고 나중에는 그냥 저 문제집 뭐 풀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도 공부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죠.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일단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밸런스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영역을 세분화해서 국어는 일단 3개의 영역입니다. 물론 나중에 지금 고1하고 그 다음에 중3 학생들이 보게 되는 2022년 수능의 경우에는 지금하고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 선택 과목이 달라지는 거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수능에서는 화작문,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화작문, 문학, 비문학 이렇게 되는데 국어 영역의 선택 과목이 달라지게 돼서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매체 부분은 안 들어가고요. 22학년도부터에는 매체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화작문이라고 해서 15문제가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문법 부분의 비중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화법과 작문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네, 어쨌든 간에 밸런스를 유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문학 싫어할 겁니다. 작년에 혹시 그 기사, 수능 시험 끝나고 신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환율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환율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 신문 기자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의 환율 전문가한테 풀어보라고 했더니, 6문제 중에서 2문제를 틀렸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근데 그거 다 맞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환율 전문가로 쓸까요? 우리나라에.
학생들은 문제 푸는 전문가이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고3 애들 중에 성적 잘 나오는 애하고 저하고 문제 풀라고 시합을 시키면 제가 100% 집니다. 애들이 훨씬 빨리 풀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가끔 이렇게 선생님 저랑 문제 풀기 내기할까요? 아니 싫어. 뭐야 나보다 못하나 봐. 야 선수랑 코치 중에 시합 나가면 누가 더 잘해? 선수가 더 잘하죠 당연히. 근데 학생들이 비문학이 그 정도까지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 국어 공부해야겠어 라고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문학부터 합니다. 나는 고전이 힘드니까 고전.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정석책 공부해 보셨죠? 집합과 명제 부분만 이렇게 손때 묻어 있는 거. 그것처럼 고전 문학 좀 하다가 덥습니다. 아, 좀 있으면 내신이니까 뭐 이렇게. 근데 밸런스 유지를 힘들지만 꾸역꾸역 잘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영역별로 분명히 이제 자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수업을 세분화해서 세 파트로 나눕니다. 문학, 문법, 비문학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담당 선생님들이 따로따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 학원의 이제 교재에 대한 안내인데 이건 어머님들께서 그냥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서 예비고일 과정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예비고일 과정에 문학하고 여기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수능 문학의 필수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독서 부분은 비문학 기초 부분이고요. 이거 꼭 설명드리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문법은 언제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근데 문법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커리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이 여기 미리 보는 현대소설 부분인데 학생들한테 매주 2작품씩 소설을 읽게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독서 퀴즈를 보고요. 이게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은 정말 싫어하고. 근데 이걸 하면 어떤 게 좋으냐면 학교에 교과서에 들어있는 소설이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서 안에 있는 것만 내지 않습니다. 그 작품 전체에서 내거든요. 그러면 읽었던 학생하고 한 번도 안 읽어본 학생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모의고사에 나오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의 경우에는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더 쉽게 해서 학생들이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독서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테스트를 매주 봅니다. 어휘 부분은 국어 어휘가 생각보다 학생들의 어휘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책도 많이 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수업이 글쓰기 부분은 좀 약화되어 있어서 어휘력이 많이 낮고요. 그래서 어휘 테스트도 매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1년 과정에서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상반기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문학 작품, 내신을 전체 비중으로 본다면 내신 7, 수능 3 이 정도로.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이제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고전 작품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문학 교과서 작품들 하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우선은 17일부터 시작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6주차까지 매주 이렇게 2편씩의 소설을 읽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소설들은 전부 다 학생들 국어 교과서에 나옵니다. 유명한 작품들이어서 기억이 나시는 작품들도 있으실 거고요. 다 학교의 내신 시험에 반영이 되는 작품들입니다. 이거 겨울방학에도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12월 말부터 시작하는 겨울방학의 경우에는 8주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작품들 계속 나가고요. 여름방학 때 되면 역시 여름방학에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1학년까지만. 2학년 때 되면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주 2작품씩 읽게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의 경우입니다. 그 문법은 어려운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문법 수업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등분해서 문법의 비중을 수업에서 좀 많이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문법이 수능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았고 출제되는 문제들도 쉬웠는데
내신하고 수능에서 문법 부분이 워낙 비중이 강해져서 문법 수업을 좀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주 문법 테스트를 봅니다. 학생들 문법 용어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암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문제들로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문학 지문 어떻게 하느냐. 저희 학원의 1년 교재에 문학 작품이 25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1종의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그걸 한 번이라도 봤던 작품들의 경우에는 일단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안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작품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대강의 내용만 기억이 나도 문제 푸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 수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과서 수록 작품들은 예비고일 때부터 미리 선행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경우 학생들이 교과서 작품을 먼저 읽어두면 학교에서 상당히 수업하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의 선생님들은 작품을 다 알고 설명을 하는데 난 이 작품을 전혀 모르면 학생들은 이해하기 좀 벅차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비문학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목표가 수능을 목표로 합니다. 1학년 때는 비문학 학교에 없습니다, 수업. 그럼 대부분의 2학년의 경우에도 비문학의 경우 1학기 안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1학기에 문학 집중입니다. 그 다음에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비문학하고 문법 이렇게. 근데 사실은 수능의 비중이 비문학이 가장 큰데 이게 좀 불만이긴 하거든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가끔 술자리를 하다 보면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왜 니네 학교에서 비문학을 안 가르치냐. 비문학 수업도 그렇게 엉터리로 하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학교에서 비문학 수업을 사실 하는 걸 보면 수능하고 너무 동떨어진 쪽으로 가거나 학교의 선생님들이 나중에 고3이 돼도 비문학 부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거의 맡기는 정도로. 근데 비문학이 나날이 어려워져서 등급의 당락이 비문학에서 결정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수업은 좀 비문학 부분은 소홀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 1학년 때부터 아예 수능 목표로 해서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이제 저희 학원 교재 내용 중에 유명한 수능 지문들도 실어놓고 자극을 주는 거죠. 그리고 수능 시험 날 학원의 학생들한테 이제 개방을 합니다.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와서 풀어봐라. 수능 시험지 가지고. 지금 이제 2학년 된 학생인데 작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지 걔가 95점 나오더라고요. 1학년이. 그래서 걔는 이제 자기 점수를 처음에 몰랐는데 너 95점이야. 어깨가 이만해져서. 그리고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비문학 문제집들이 있죠. 그럼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보고 풀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난이도 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고 짧은 지문부터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좀 묶어서 문제 유형이나 그 다음에 지문의 영역별로 묶으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는 안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학원에서 교재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본 배경 지식, 그 다음에는 독해의 구조,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재별로 해서 과학기술, 뭐 인문사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6과정에서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입학시키면 일주일 안에 아마 혹은 열흘 안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사실 고등학교 과정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게 되는 건데 그래도 굉장히 민감하죠. 왜냐하면 전국 단위 성적이 처음 나오는 거라서 12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보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이 모의고사는 표면적으로는 중등 과정을 다룬다라고 하는데 중등 과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고등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6주 동안에는 45문제짜리를 바로 주면 학생들이 너무 버거워해서 12월 말부터 6주 동안에는 일단 30문항짜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부터는 매주 45문제짜리 모의고사를 학생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풀어서 OMR 카드를 제출하게 되는데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OMR 카드 받아서 성적표를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생기는 문제가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OMR을 안 내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처음에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가 이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자녀들 얘기를 해서 이 녀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학원에 익숙해지고 요령이 생기고 하면 안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깜빡 잊고 안 갖고 왔어요. 라든가 아니면 풀었는데 뭐 연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당당하게 가방을 딱 열었는데 없네요. 뭐 이렇게. 그럼 다음 주에 갖고 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쌓이게 되면 안 내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충 풀어서 내더라고요. 학교 내신도 잘 나오고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도 괜찮은 녀석인데 35점 뭐 이렇게. 그러면 다 찍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피드백을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금 1학년 학생들한테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요. 매주 모의고사 숙제를 주면 자기가 나오는 날이 아닌 날에 학원에 나와서 그 가채점을 해서 일단 줍니다. 뭐 틀렸는지 적어주죠. 그러면 풀어봐라. 틀린 문제들을. 그리고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질문을 받는 거죠. 그리고 중요 지문이나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오답노트 작성하게 합니다. 정말 지금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그 오답노트를 정말 고지식하게 해요. 좀 이따가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80분이거든요. 고3 학생들이 이제 좀 있으면 수능입니다. 이제 뭐 2주 정도 남게 됐는데 아직도 시간이 모자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연히 독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 분배를 화작문의 경우에는 18분으로 끊고 비문학에는 사실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훈련을 잘 하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45문제짜리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5분, 많이 남으면 8분 이 정도 마킹하는 시간까지 해서 그 안으로 계속 시간 들어올 수 있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서 학원에서 준 모의고사 숙제를 집에 가서 풀 때 옆에 스톱워치를 놓고 풀게 하죠. 그 다음에 풀고 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드백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작문, 비문학, 문학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5문제 모의고사랑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지속적인 공부 오답노트 아까 말씀드린 샘플인데요. 이렇게 해옵니다. 틀린 문제의 지문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의 정리를 하는 거죠. 이 글의 구조를 학생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안의 한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완하는 방법이 다음 문단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한 번이라도 해보면 지문 읽는 요령이 생기죠. 학생들의 경우는. 그 다음에 선택지의 내용들을 보고 어느 문단에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택지 어느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이런 것들 정리해 나가면 1년만 해도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은 당연히 크게 변화가 있겠죠. 성적표 이제 예시인데요. 성적표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면 우선은 학생이 제출한 답안에 정오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뭘 틀렸는지. 그 다음에 등급 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최근 4회분 평균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번 회차의 점수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출 안 함이 돼 있으면 그 주에는 학생이 숙제를 안 낸 겁니다. 그리고 등급도 이렇게. 이게 예시입니다. 이거 자꾸 어떤 학생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예시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이 여기입니다. 학생이 어떤 갈래에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 여기 보시면 이제 독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67%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문제에 틀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문 하나의 지문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가 많으면 6개, 그 다음에 문제 수가 적으면 3개에서 4개 이렇게 되고 3개짜리 문제에서 한 문제를 틀리면 이렇게 67%가 되겠죠. 하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학생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신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학교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국어 전문 학원인데 예비고1 때 아이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하필 일지망 학교에서 이렇게 선택이 안 돼서 이지망이나 혹은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학교로 배정됐을 경우에 제일 먼저 물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학원의 소수인데 대신 해주실 건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학원들을 보면 교과서가 같으면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2학교, 3학교씩 이렇게 소수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학교마다 출제 경향도 다르고 학교의 수업 방향도 다르고 문제 출제 경향도 다른데 학생들을 한 강의실에 몰아넣고 선생님이 이렇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학교별로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1명짜리 학생 하는 학교에 있습니다. 네. 그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시죠. 솔직히 좀 부담입니다. 왜냐면 학교 대표라서 걔가 저희 학원에 성적 안 나오면 너무 떨리고요. 새벽 2시까지 학생들하고 카톡합니다. 예, 저 이거 모르는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애의 내일 시험이 당장 걱정이라서 새벽 2시에 이제 이게 답을 해주고요. 제일 진짜 나쁜 녀석은 새벽 2시까지 질문하더니 다음날 아침 7시에 카톡. 그러고 나서 저는 못 보죠,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서 보고 답을 해주는데 애가 숫자 1이 안 없어져요. 그러면 이거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보통 저희는 수능 수업은 4시간인데 내신은 3시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정이나 범위에 따라서 5회 이상 진행을 하고요. 시험 전날 직전 대비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교재 좀 이따 예시 보여드리겠지만 학원 교재에 저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표원장님 말씀하셨겠지만 분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별로 출판사를 나눠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물어보는 개념하고 학교 내신에서 꼭 물어보는 개념들을 집어넣어서 내신 교재를 만들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 여자 선생님이 만들어준 학생들 교재인데요. 비문학, 고등학교 2학년 비문학이거든요. 이렇게 지문을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학교의 교과서 내용이고요. 교과서 내용의 여백에다가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관련된 개념들을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나오는 개념들을 정리해서 주는 거죠. 예시로 컬러로 만든 게 아니고 정말 나갈 때 컬러로 나갑니다. 학생들한테. 예비고1 강의 시간표는 일단 보시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로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일에 4시간인데 수업은 3타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께서 수업 진행하실 거고요. 그리고 예비고1 학생들을 저희가 신입생을 받을 때 입학 테스트를 볼 겁니다. 입학 테스트 성적에 따라서 반 배정을 해서 심화반하고 이제 일반반하고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제 4반으로 진행이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4반에서 5반, 6반 이렇게 이제 점점 학생들이 불어서 나누게 되는데 학생들의 숫자가 늘더라도 심화반의 경우에는 성적이 안 되면 이렇게 진입을 못하도록 막을 거고 대신 성적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일단은 입학 테스트 성적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나중에 3월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학교의 내신 성적에 따라서 반은 이동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이게 주 1회 4시간 수업할 때 이제 네. 아까 새 영역의 선생님들이 돌아가고 네네.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리는 이제 총괄적인 관리, 그러니까 각각 선생님들이 그 시간마다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 담임제는 네. 이제 전 영역을 다 하시거나 아니면 두 분 정도가 나눠서 하시는 걸로 많이 봤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일단은 담임 선생님이 따로 정해질 겁니다. 그 반에 수업 들어가시는 세 분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해서,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학교 배정이 되고 내신 담당하는 선생님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신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계속 성적 관리에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주로 담임 선생님이 되실 거고요. 세 개 영역으로 나눠서 지금 어머님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학 선생님이 담임을 하지 않으면 얘 문학 실력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저희가 모의고사 점수를 활용을 하죠. 모의고사 부분에서 아까 보셨던 대로 숙제 모의고사의 문학 부분에서 계속 처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의견을 나눈 후에 어머님들께 상담을 하거나 학생에게 이제 불러서 학생 상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혹시 이게 시간표가 네. 2월까지 시간표인가요? 얘네들 매년 2월까지 요 시간표 이 시간대로 가는 건지? 네, 기본적으로 그 시간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때도 그 시간은 기본적인 4시간은 추가되는 시간의 경우에는 다른 시간으로 넣겠지만 그 시간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요 태도 대안이 있는 건가요? 네, 내신 때는 학교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요일도 바뀔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학생의 스케줄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되는 시간에 부르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정해지게 되면 1년 내내 거의 변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네.